부모님 평안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과 싸워야 할 때는 언제이고 경찰에 협조해야 될 때는 언제인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소사건이든 인지사건이든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어떤 때 경찰하고 싸워야 되고 어떤 때 경찰에 협조해야 될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관해서 고소사건 그리고 인지사건으로 대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찰과 싸워야 될 때는 언제인지 고소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사건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중립적 입장이잖아요. 고소가 됐다 해가지고 다 제가 인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소인이 무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은 경찰에 협조를 하면서 경찰을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언제 경찰하고 싸워야 되느냐? 혐의사실 또는 피고소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경찰이 불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거예요. 피의자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고소인 편에 써가지고 추궁을 한다든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수사기법상 추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피의자 말은 경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무가내입니다. 경찰이 불공정하게 수사를 할 때 이때는 싸워야 되겠죠. 근데 불공정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경찰 개개인의 선입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이 청탁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이 상대방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혐의사실 또는 피고소 사실이 아닌데 경찰이 불공정하게 수사를 할 때는 싸워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찰과 싸워야 할 때 인지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인지사건은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원칙은 경찰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지부서 경찰은 자신의 실적 때문에 인지 내지는 입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입건해서 구속하기를 원합니다. 왜? 자기의 실적을 위해서. 실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지부서는 다른 동기부여가 있겠습니까? 실적을 쌓아서 그것으로 진급의 기반을 닦는다. 그게 가장 큰 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경찰의 타겟이 일단 함되면 경찰은 피의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입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의 사실이 아닌데도 경찰이 입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안 싸우고 그냥 순순히 피의 사실이 아닌데도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특히 아직도 경찰이 그런 행태를 못 부리고 있는데 최초 혐의 사실은 혐의가 없어요.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창구인들을 저인망식으로 넓혀가면서 조사를 하고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하면 뭔가 한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수사 자체가 위법하냐? 물론 이제 수사권 남용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수사권 남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혐의 없는데 수사를 열심히 해서 혐의를 밝혀냈다. 누가 욕하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뒤집어가지고 처음에 혐의 없는데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했다. 규호제식으로 수사를 했다. 그럼 또 뉘앙스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 두 번째 말씀드린 거 이게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 회색지대라는 거죠. 이게 참 알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중립성 내지는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으려는 노력 그게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은 수사기관에 혐의가 있다고 사료할 때는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혐의가 있다. 혐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심이 있을 때라는 거죠. 이거는 범죄 사실을 완전히 확보한 게 아니에요. 범죄가 완전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범죄가 성립할 의심이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처음에 의심을 했는데 그게 범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뭔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계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초 혐의 사실은 혐의
혐의가 없는데도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 이거 자체를 이거는 위협한 거야 이렇게 단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남용과 수사권이 남용 아닌 것은 회색지대라는 겁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피의자를 딱 표적으로 삼고 표적 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맘식으로 수차례 압수수색하고 참고인들, 주위 사람들 다 불러요. 가족까지도 부르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한마디로 뭔가 범죄가 드러날 때까지 계속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수사권 남용이고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때는 싸워야죠. 인지 사건 수사 경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 방법은 뭘까요? 주먹으로 치고받고 그게 싸우는 게 아니죠. 첫 번째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겁니다. 피의자의 가장 큰 그리고 그 유일한 무기는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거든요. 피의자는 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수사의 전문가임에 반해서 피의자는 수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고 수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기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 자체로서 위법을 저지하는 효력이 있고 변호사는 당연히 법리와 증거로 경찰의 수사 자체가 잘못된 수사라는 것을 입증을 해 나가게 되는 거고 의견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법리와 증거를 제시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위협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경찰이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제출하는 의견서는 기록에 편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검사한테도 가거든요. 검사는 어쨌든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변호사의 의견서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검사에게 구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3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3은 시정조치 요구 등이라는 제목으로 8항이 걸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항을 한번 볼까요?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게 구조 신청이거든요.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 신청이 있거나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가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기록 복사해서 넘겨줘 보세요.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기록 등본을 송부를 해야 됩니다. 사건 기록을 복사해서 줘야 된다는 거죠. 등본의 송부를 받았을 경우에는 기록을 쭉 보겠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수사권 남용이에요. 더 이상 수사하지 마세요.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로부터 이러한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수사권 남용이에요. 더 이상 수사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이상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검사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통보받은 검사가 또 보니까 시정조치 내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잘 이행이 안 됐어 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수사하지 말고 지금 송치하세요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한테 사건을 송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7항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을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사가 사건 송치 받아서 쭉 보니까 경찰이 법령을 위반했어 또는 인권 침해를 했어 또는 현저하게 수사권을 남용을 했어 이렇게 판단을 할 때에는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경찰청에 있는 권한 있는 사람한테 그 경찰관 징계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당해 경찰관에 대한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 한번 볼까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장 수사권 남용이 있을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게 구제 신청권에 대한 고지 의무를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검사에게 이 구제 신청권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수사하기 전에 검사에 대한 구제 신청권이 있음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가시면 구제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뢰인이 옛날에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구제 신청을 했어요. 근데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구제 신청 취하를 해달라는 겁니다. 왜? 기록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말이 됩니까? 구제 신청을 할 때는 당연히 검찰에 기록이 없어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3 제1항에 의해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기록을 복사해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검찰이 지금 기록이 없으니까 구제 신청 취하를 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절대로 취하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경찰서 청문감사실, 시경 또는 도경 청문감사 인권 담당관, 경찰청 감찰 담당관, 인권보호 담당관에게 진정서를 접수를 하십시오. 근데 가끔씩 이렇게 진정서를 접수하면 담당이 전화가 와가지고 진정 취하를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아니면 이게 방식이 잘못됐다 취하를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진정 취하를 해야 되죠? 방식이 잘못됐으면 뭐 각하하거나 아니면 기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진정 취하 요구를 하냐 말이죠. 어느 규정에 진정 취하 요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 취하하지 마십시오. 진정 취하 요구를 하면 진정 취하 요구를 했다고 다시 진정서를 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피의자 입장에서는 법령 위반 또는 인권 침해 또는 수사권의 남용 때문에 극심한 거의 자살할 정도의 고통을 겪는데 왜 상급기관이 진정을 냈다 해가지고 취하해달라고 요구한다. 단순히 자기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진정 취하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진정을 하십시오. 자, 그럼 경찰에 협조할 때는 어떤 때냐? 첫 번째는 죄를 진심으로 뉘우칠 때입니다. 우리 이번 사건으로 다 틀고 가고 싶다라는 거죠. 나는 여기서 손 떼고 싶다. 이렇게 판단하실 때는 경찰에 협조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고 싶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기 고소 사건에서 사기 맞다고 판단을 할 때 피고소인은 사기인지 아닌지 다 알고 있어요. 사기가 맞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때는 경찰에 협조를 하십시오. 가서 자백을 하고 피해자와 진정한 마음으로 합의 노력을 하십시오. 우선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죄송하다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최선을 다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는 마약 사건에서 이 사건으로 다 털고 싶어. 경찰이 지금 3사만 지금 이야기하는데 나 1, 2도 했어. 그럼 경찰에게 가가지고 사실 저 3사뿐만 아니라 1, 2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털고 가시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이 참 오묘한 게 말이죠.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다 털고 이제 일종의 그 무아지경에 이르면 결과가 항상 최선으로 나옵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협조해야 될 때 첫 번째는 죄를 진심으로 뉘우칠 때, 이번 사건을 털고 가고 싶을 때, 이게 가장 최선이죠.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결정입니다. 자, 경찰에 협조할 때 고소사건 한번 볼까요?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찰에 협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이 공정하면 더욱더 협조를 해야 되겠죠. 피고소 사실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경찰에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는데 경찰이 경청을 해줍니다. 그러면 경찰에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경찰이 공정하게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을 하고, 그래서 경찰을 설득하면 되는 거죠. 경찰이 공정하니까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경찰에 협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때 경찰에 협조를 해야 될까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의 사실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수사의 확대를 막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때는 경찰에 협조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배임 정제
혐의를 받고 막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사무실, 컴퓨터, 휴대전화뿐만 아니고 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뭐 자동차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이 벌어지는 거죠. 배임 정제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배임 정제가 아주 크고 경찰이 참 정리하기가 힘들고 경찰이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경찰하고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임 정제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해드리겠다. 그 대신 조세 포탈이나 횡령 배임 이쪽으로는 확대를 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경찰 입장에서도 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의 목표는 배임 정제거든요. 뭐 개인의 조세 포탈이나 횡령 배임은 최초의 경찰의 수사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배임 정제를 쌈박이 정리해준다 하는 경찰은 좋겠죠. 그죠? 협상이 먹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뇌물공여죄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있다. 뇌물공여죄는 타겟이 뇌물을 제공한 사람이 타겟이겠어요? 아니죠. 뇌물을 제공받은 수뢰한 공무원, 뭐 국회의원 등이 타겟이 되겠죠. 그러면 뇌물공여 사실을 순순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증거까지 다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비자금 장부라든지 증거까지 다 제출을 하면 경찰은 아주 기뻐하겠죠. 이러면 경찰과 협상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조세 포탈, 횡령 배임 이런 걸로 수사가 확대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경찰이 수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타겟은 뇌물 공유한 이 사람이 아니에요. 수뢰한 공무원 내지는 국회의원이 타겟이기 때문에 이 협상이 먹혀 들어갈 여지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 수사에서 경찰에 협조해야 될 때 두 번째는 경찰에 협조할 때 입건을 막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 횡령 사건에서 단순히 지시에 따른 직원이었을 경우, 이 경우에는 경찰이 타겟은 누굽니까? 대표이사잖아요. 그죠? 직원은 일종의 참고인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겟이 대표이사니까 직원은 참고인으로서 협조를 해주면 경찰은 입건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협조를 했을 때 경찰의 입건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지 사건 수사에서 경찰에 협조할 때 세 번째는 마약 사건에서 피의 사실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경찰이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 또는 확보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같이 마약을 투약한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을 때 또는 피의자의 소변 모발에 대한 압수영장을 소지하고 있을 때, 이때는 당연히 협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찰이 소변 모발에 대한 압수영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면 경찰이 병원에 데려가요. 그리고 요도에 고무줄 꼽아가지고 소변 뽑아버립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럽거든요. 머리칼도 뽑아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조하는 게 좋겠죠. 근데 단순히 소변 모발의 제출로서만 협조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찰이 인지하지 못한 범죄 사실을 자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선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밝혀진 범죄 사실이 다소 중하다 하더라도 초범이면 구속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원칙적으로 구속이거든요. 초범이라도 구속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기 치료 의지를 보이면 구속을 면하고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수사에 협조했잖아요. 협조하는 방법은 뭡니까? 첫 번째는 경찰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예를 들면 액수, 자료를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정리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단계 사기의 장부 정리를 해달라 하면 장부 정리해주는 겁니다. 경찰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면 작성해주는 겁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뭐냐면 피의자를 계좌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계좌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귀찮아요. 계좌가 어딘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럼 광범위하게 거의 모든 은행에 압수수색 영장을 다 넣어야 된다. 이게 참 힘들거든요. 힘들고 어떤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피의자가 순순히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해준다. 그럼 경찰이 아주 좋아하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약 사건에서 소변 모발을 이미 제출을 하고 상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경찰에 협조하는 두 번째 방법은
변호사 선임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과 협상을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뇌물 사건에서 뇌물 공여 사실에 대해서 협조를 하면 뭐 횡령 배임 조세 포탈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기로 하는 협상을 벌일 때 피의자가 이런 협상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피의자는 일방적으로 협상을 수용해야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도 법률 전문가니까 알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수사기관하고 협상을 1대1로 벌일 수가 있는 거죠. 무기대등한 상황에서 협상을 벌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입장에서 변호사가 없으면 협상을 잘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있으면 협상이 용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기관이 협조하는 또 다른 그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